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오랫동안 공전을 거듭해왔던 국회가 곡절 끝에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국회 동해수위 소속으로 법안 발의의 발군의 모습을 보여준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회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덧 국회가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소감이 있으실 텐데 소감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세월이 유술하더니 나름대로 의원이 된 이후에 우리 농정이나 농민, 어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들 것 같고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원의 임무, 도리를 다하는 이런 내용 있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러셨는데요. 자, 본인 스스로 평가할 때 의정 활동 나는 몇 점쯤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 평가를 제가 스스로 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아마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80점 매긴 근거를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의정 방향의 목표를 일단은 농민의 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농민, 농어민들의 권리 회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첫째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발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을 또한 효과 있게 해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또 행정부를 견제와 균형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잘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법안 같은 경우는 제가 159건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00명 의원 중에서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제 지역구의 의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향 조정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인 김제에서 7천억이 넘었고 부안 같은 경우는 6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비교가 된다. 예. 그리고 또 국정감사 분야에 있어서도 농민을 대표하는 농정신문사라든가 한농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요. 또 경실련으로부터도 농해수위에서 한 명 주는 상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미루어 종합해 볼 때 아마 80점 정도는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세 가지 목표를 딱 정해놓고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여튼 성과를 내보자. 근데 지금 저 본인 평가는 80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보니까 경실련 등 5개 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 이렇게 선정이 되셨고 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 또 제2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 80점이 아니라 한 90점 이상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평가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고 그러한 후한 점수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은 거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 정치인은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죠, 사실 또. 자, 그런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게 입법 활동을 먼저 꼽았는데 예. 그 농업과 농촌 관련한 입법 활동 사실 이게 이제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예. 자, 주요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의 소득 증대 향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쌀 목표 가격에 대한 법안 발의를 24만 5천 원으로 했어요. 예. 그 이유는 20여 년간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24만 5천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재작년 같은 경우 쌀값이 13만 4천 원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법안 발의를 했고요. 잠깐만요. 예. 우선 저 개념을 알아야 될까? 쌀 목표 가격제라는 게 뭔지 예, 예. 시청자분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탈바꿈되는 과정에서 예. 농업이 전적으로 제 생각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희생된 과정에서 쌀 가격이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할 경우 예. 그 갭을 국가에서 직불금이라는 쌀값 안전 장치로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쌀값 목표 가격이라는 것인데요. 아하, 예.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목표 가격을 높이 잡아야만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요.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근데 이제 가격이 얼마냐고 논란이 좀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정한 가격은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실제 쌀값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례적으로 책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등이다 차별화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4만 원, 13만 원대를 최소한 20여 년 동안 물가 상승률에 견주어서 목표 가격을 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24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쌀값이 20만 원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저 농민들의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항상 이제 이 균형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볼 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쌀값에 대해서 농민의 상황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황을 보면 생산비 농약값이나 종자값이나 또 인부값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쌀값이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이거에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성인이 예를 들면 막일을 한다고 할 경우 최소한 농촌에서 10만 원 이상 갑니다. 남자 인부 한 명이. 그런데 1년 먹을 수 있는 소비의 쌀 양이 61kg예요. 예. 그러면 하루 일해가지고 1년 먹을 수 있는 쌀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쌀값만 놓고 본다면 가장 저렴하거든요. 예를 들면 밥 한 공기가 최소한 300원은 간다고 봅니다. 한 공기에. 공기가 예.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잖아요. 3,000원 더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껌 한 통이 1,000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밥 한 공기가 300원이 안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밥 한 공기가 300원은 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4만 5천 원이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하고 껌하고 밥 한 공기 비교하니까 또 금방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쌀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가격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기준이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 1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22만 원을 했고요.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제가 주장해서 24만 5천 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제일 높으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민단체는 24만 원을 주장했어요. 농민단체보다 더 높은 가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대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20여 년간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고 하면은 24만 5천 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쌀값에 대한 목표 가격을 24만 5천 원으로 했고요. 또 이 쌀을 농사짓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특히 인부값, 비료값,
종잣값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쌀값을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임금 구조의 기준은 저는 공무원의 월급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20여 년 전에 구급공무원 초봉이 얼마였는가를 비교해보고 지금 현재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가를 비교해보면 산술식이 정확히 떨어져 나옵니다. 예. 지금 공무원 그 1호봉 기준해 보면은 쌀값 한 가마니 가격이 53만 5,032원이 돼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무원의 월급 기준은 그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안 올랐다. 쌀값은 오히려 20년 전에 그 수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살 수 없다. 네. 최저임금제라도 맞춰줘야 한다. 네. 우리 농민도 국민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농민을 뭐 지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물가 상승률이나 또 공무원 급여나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농민들 주장도 농민들에게만 특별한 수혜 혜택을 주자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일반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도시 일용 근로자와 우리 농민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은요. 예. 농업 소득이 1,005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최저 임금은 8,350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그대로 월급화한다고 한다면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이 1,005만 원의 농업 소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갖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부업을 합니다. 예. 농업소득 이외에 다른 부업, 도시 근교의 도시에 가서 막일도 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이라는 것, 농업소득 이외 소득을 함께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 농업에서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쌀값이잖아요. 예. 그래서 쌀값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고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커피 한 잔에 3,000원, 6,000원 나잖아요. 네. 그런데 밥 한 공기가 최소한 300원은 가야 하는데 300원이 안 갑니다. 300원이 가게 되면은 쌀값의 목표 가격을 24만 원이 돼요. 이게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도 국민이다 이것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도 형평성에 맞는 최저임금에 맞는 이런 생활 수준을 염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네. 이것입니다. 그런 농민단체 주장하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약간 높은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예. 자, 지난해 그 쌀값 논의가 이어질 때 직불제 개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자, 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이게 또 한계점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통합형 직불제라고 합니다. 예. 다른 말로 공익형 직불제라고도 하고 목적과 취지는 저도 10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금 직불제가 크게 보면 4개, 10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규모 또 이 장목에 따라서 직불제의 수혜 혜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하자. 이유는 일부 특정인에게, 특정 농민에게만 수혜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직불제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또 고령농이나 영세농에게는 수혜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직불제를 통합해서 작목에 대해서 통일, 또 규모에 대해서 영세 농민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가시는 방향 이렇게 하자고 하는 목적과 취지가 직불제 통합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김 의원님은 그 직불제 통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원칙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네. 이것이 찬성하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영세농이나 규모가 작은 작목만에 대해서도 수혜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뒤따라와야 하는데요. 네. 정부가 주장하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는 이것이 실현할 수 없는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예산 규모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냐 1조 8천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 1조 8천억의 제시안은 3년간 평균액이 1조 8천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2017년 경우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민들도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직불제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 방안은 예산 규모의 확대입니다. 예산 규모의 확대는 최소한 3조 5천억 정도는 있어야만이 아하. 농민들에게 최저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는 찬성하지만은 예산 규모 이것 가지고는 아는 것만도 못하다. 아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제 생각이 농민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실제로. 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게 실현이 어렵다. 예, 이렇게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예, 거군요. 그러면 뭐 그건 예산에 관한 논란을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물론 농업, 농촌 직결된 것들이 있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연결이 다양한 연결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 이거 정말 도시만 피해를 보는 것이나 농촌도 피해가 많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농가를 좀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 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복지국가가 아니었을 때 이럴 때는 미세먼지라는 말을 일반화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 10위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유독 우리 농민들에게만 있어서는 이 복지 측면이 소홀히 되고 있어요. 네. 미세먼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활동이 가장 많은 직종이 농업 직종과 그러네. 어업 직종이에요. 예. 그러면 야외 활동이 많은 집배원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 미화원이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건강권으로 법에서 수혜 혜택을 받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이분들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과 마찬가지로 야외 활동이 많은 농민들에 대해서도 예. 당연히 수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농작물이 결실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생길 수 피해가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법으로 수혜 혜택을 주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예.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또한 보험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미세먼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법에 대해서도 제가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도 공전이고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농민단체 여러분들과 공조해서 농민들 7,000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7,000분이 함께 이 미세먼지법에 대해서 빨리 우리 농민들도 수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라는 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해수위 상임위원장 또 환노위를 찾아가서 농민들의 이러한 간곡한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농민들도 국민의 일원이다. 미세먼지법으로부터 우리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공감대는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고 또 도시민들은 뭐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미세먼지 있다고 해서 농사 안 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사실 따지고 예, 보면. 예. 이 문제는 뭐 국회가 열려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면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예. 자,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농산물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법안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또 이게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 내용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농해수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목표 의식이 정확히 설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목표 의식은 농업의 소득 증대, 농업의 권리 회복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발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직거래법이에요. 농산물이 소비가 돼야 되니까. 그러지요. 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역 농산물.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도 소비처가 없거든요. 지역 농산물을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 등 지역에서 필요한 또 이런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몇 프로 정도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게
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농산물 직거래법을 개정한 것이에요. 예. 그러면 농민들도 좋고 또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급식 학교의 학생들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싱싱한 농산물, 예.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의 농산물을 바로 서로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가격을 높이 받아서 좋고 또 학교에서는 싱싱한 농산물을 사용해서 애들의 보건에 네.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도 또한 함께 했어요. 네. 이것도 이 먹거리라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할 때 상생이다. 가장 문제는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잖아요. 그렇죠.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 일정 지역에. 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믿고 생산할 수 있는 예. 이런 법안이죠. 생산자인 농민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소비자들에게도 또 그렇습니다. 사회 공익적인 면에서 이제 이게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예, 입장에서 예, 하신 거고요.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농민을 위해서 국민연금법을 개정을 해야겠다 하는 예. 것도 이제 관심이 그때 모아졌었는데 예. 그 배경도 좀 소개해 주시죠. 70세 이상이 70%고 2헥타 미만의 경지를 소유하는 농민이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로 보면 안 돼요. 보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도 이미 70% 이상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호 대상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복지적 측면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농업인 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해 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또한 올해 일몰돼요. 또 이것마저도. 아하. 그런데 일몰에 관계하지 않고 더 연장해야 하고 아울러 50%에서 90%까지 확대 지원을 해야 한다. 확대하라. 네, 확대하라. 이것이 국민연금법이에요. 예. 개정안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사료작물이 궁극적으로 농업에 포함돼야 하거든요. 예.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사료작물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재배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해서 사료작물 농가들도 피해 입었을 당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실제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가락시장이나 이런 대도시 소비처로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도소매 과정에서 이 농산물이 하역하는 과정에서 하역비를 농민들이 부담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역비를 농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시장 도매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법을 개선해가지고 이것에 위배될 경우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농산물 유통 안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까지 통과됐어요. 통과됐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법안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수혜택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뭐 정치인이 할 일이고 근본을 둔 농해수위원으로서 예. 농촌지역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워낙 뭐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런 아주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할 때 도대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올까? 뭐 우선 제가 볼 땐 농민들 의견도 들어볼 거고 현장도 가볼 거고 말이죠. 그리고 뭐 보좌관들이 또 열심히 뛰어야 또 요새 뭐 정책 발의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도대체 이 워낙 많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아이디어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이디어는 주로 농업의 현장이죠. 예. 모든 것은 현장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농촌 출신이고 저도 의원 하기 전에 농사를 지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분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각 농업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과의 간담회, 끝없는 대화와 소통, 분야의 간담회 여기를 통해서 현안 사업, 개선해야 할 사업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입법했을 때 예. 현장에 가 보면은 뭐 반응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러한 나름대로 159건이라는 엄청난 법안을 발의했고 마지막까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또 농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몇 분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기뻐하시죠. 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하는 이런 즐거움이 진정으로 이럴 때 보면은 의원들이 정치한 잘했다. 보람. 진정한 보람이 있구나. 예. 내가 아니었으면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예. 내가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직접적 혜택을 우리 농어민들에게 가고 있구나라는 보람을 또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최고의 보람일 텐데, 그래서 이제 입법된 거를 잘 알려드리고 또 알아야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게 또 중요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런 부분도 아주 필요하지요. 예. 실제 그런 부분까지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예. 자, 또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것이 농어업인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자, 70세로. 예. 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예.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또 농업에 무슨 정년이 있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말이죠. 예, 실제로 우린 한국 농업이 현실이에요. 예. 1헥타 미만의 농가, 또 70세 이상의 어른들이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70% 이상이에요. 저도 현장을 가보면 또 어르신들이 많죠. 다 어르신들밖에 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 이상이니까 70대 이상이.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재해를 만났을 때 농업인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 농업 현장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농업과의 대화이고 농업의 현실을 국정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법안 발의했고 이것도 꼭 관철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을 반영하자. 그렇습니다. 자, 저도 계속해서 현장을 가봅니다. 사실은 이제 농촌의 현실이 어떤가, 또 정책은 어떻게 돌아가나 이걸 보게 되는데, 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래요. 현실 문제 그대로다. 예, 뭐 예,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현장 가봅시다 하면은 예. 뭐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도시 근로자들 같은 70세 연장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농업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달라요.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꼭 관철돼서 예. 우리 이 농민들도 사고를 당했을 때 두텁게 보상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저는 경영학을 했는데, 이 경영학 보면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사실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최근의 경영학입니다. 예. 옛날엔 뭐 돈만 많이 벌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역시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가 소득도 올려야 되면서 동시에 보면은 지속 가능성, 예. 또 소위 공익성도 살려야 된단 말이죠. 예. 특히 이제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성장주의, 실적주의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원적인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정말 농촌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사회적 이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농업에 있어서도 이 가치 규정이 재편성되고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 아주 바른 판단이고 제시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산업화되면서 기후 온난화 현상에서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를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분야는 농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농민들이 지음으로 인해서 산소 발생률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논에 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 호우, 비 관계 또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 악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장마와
가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공익적 기능이잖아요.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국가 일을 대신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익적 기능. 그리고 또 이 공익적 기능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 경관농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유채꽃 등등 여러 가지 경관을 아름답게 심신을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자연을 가꾸는 거죠. 그러죠. 네. 농민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개념이건데요. 이 개념은 궁극적으로 국가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실제 우리 농업 예산이 14조밖에 안 되는데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이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공익적 기능으로 얻어지는 액수가 20조에서 2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최소한 앞으로의 농업은 이 다원적 기능으로 공익적 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농업에 있어서도 예산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다른 예산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독 농업 예산만 삭감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농민이 하는 일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농민이 하고 있잖아요. 공익적인 거다, 이거죠. 공익적 기능이니까. 그러면 말만 그렇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제시와 목표는 좋아요. 국가가. 그리고 공연불에 지나지 않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농민들에게 쇠택이 갈 수 있는 거. 공무원이니까 농민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거. 이것이 앞으로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방향은 좋은데 이걸 실행하려면 아직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전혀 안 되고 뒷받침도 있어요.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조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예산이 공익적 기능은 200조까지 보고 있는데 최소한 반절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농민도. 자, 이런 방향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촌과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야 이제 실행 방안이 또 나올 테니까요. 예. 활동하신 걸 제가 쭉 봤더니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는데 예. 이거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이 이 지역구가 김제 부안이고 인접 지역이 이 정읍 고창인데요. 예. 지금부터 125년 전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동학농민혁명의 근본의 이슈가 자주성입니다. 척양척여예요. 일본 사람들도 배척하고 서양 사람들도 배척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국가를 만들자라는 생각이고요. 탐관 오리를 숙청하자. 그리고 과부 재가를 허용하자. 폐정계획안 12개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 정신과 사상이 지금 생각과도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갑오통학 농민혁명의 발달지가 정읍에서 시작해가지고 저희 지역구 중심,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을 중심으로 이게 퍼져나갔었어요. 대내적으로는 이 갑오통학 농민정신이거든요. 농민정신이 3.1운동 정신으로 그대로 연결됐어요. 33인 중에 8명이 이 농민대표 갑오통학 대표예요. 아울러서 이것이 일제치하에서 독립의지를 불태웠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또한 지금 민주화 또 촛불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도도히 흐르는 농민정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아울러서 대외적으로는 갑오 농민전쟁으로 인해서 청일전쟁, 너일전쟁, 일본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국제적 판세를 바꾼 단초가 또 갑오통학 농민혁명이에요. 예. 이러한 농민의 뜻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민의 뜻, 갑오통학 정신의 뜻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고 이것이 헌법 전문에 게재돼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40년 전만도 다 농업국가 있잖아요. 네. 5천년 동안 이어오던 농민의 정신을 잊고 있다. 그러니까 농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서 지금의 이런 편안한 복지국가 사회에 민주국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단초를 열었던 농민 정신, 갑오통학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계승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왜 동학 농민혁명을 주제로 강의를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농민 정신의 연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지역도 연구가 또 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력을 제가 살펴봤어요. 이력을 김 의원님 이력을 봤더니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 집안 출신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정규 과정을 쭉 걸어오신 것보다는 검정고시로 또 대학을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나요? 아니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94세이신데 상투를 들고 예. 흰옷을 입고 살고 계세요. 어. 가부경장 이후에 단발령이 내렸잖아요. 예. 그러한 와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그 당시 저희 증조부, 조부, 저희 아버님 때까지 우리의 문화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단발을 하지 않고 예. 우리의 전통 학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관해 오셨어요. 예. 그런 환경에서 저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이니까 한학을 익혔지요. 유학을 익혔지요. 예. 이러기 때문에 어린 소견에 유학을 익히다 보니까 이런 현실 학문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허. 그 당시 어린 심정에. 예. 그래서 굳이 학교 갈 필요가 학교 없다.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가지고 학교 안 가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나요? 어떡하나요? 저희 아버님은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거 배울 거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예. 저희 어머니는 또 현실적인 분이라 아무래도 여성분이라 예.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학교 가라. 아니다, 학교 가야 한다. 예. 이런 생각에서 저는 학교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예. 예. 자, 그러면 그 아버님 계신데 그러면 저 아버님한테 인사할 때 그 신경 많이 쓰이겠는데요. 보니까 아주 절차를 다 갖춰서 그러죠. 인사 어떻게 드립니까? 인사? 지금도 언제든지 갓을 쓰고 계시니. 출필고 반필면입니다. 언제든지 어디 나갈 때는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큰절을 하고 예. 또 갔다 와서는 이러이런 이유로 일을 마치고 다녀왔습니다라고 예. 항시 큰절을 합니다. 그럼 아버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쭉 사연을 물으시고 그랬다고 해서 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은 예. 요새는 좀 병환이 좀 깊어서 예. 자리에 좀 계십니다. 누워 계십니다. 지금 예.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셨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원광대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이 한의학 박사. 그럼 직업을 또 다른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거죠? 유학의 근본이 수기친이거든요. 네. 먼저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수양하고 아울러 내가 수양하고 수양 공부해 보니까 좋으면은 이 공부 방법을 남에게 소통해서 남도 함께 수양을 시켜야 한다. 이것이 치인이거든요. 예. 이 수기치인이 유학의 근본인데요. 수기치인하는 방법은 교육적 방법과 정치적 방법 두 개가 있어요. 유학은 곧 현실학문이 정치잖아요. 예. 퇴계 선생, 율곡이나 정암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유학을 배우고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 때부터 제 때까지 약 7천여 명의 이제 제자들을 배출을 하기도 했는데 해보니까 교육적 방법으로는 나름대로의 참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어허. 지역에 구체적으로 수혜택을 들으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느끼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유학의 본질인 교육적 방법은 나름대로 해봤으니까 정치적 방법을 통해서 수기치인의 방법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제일 처음에 나는 지금부터 정치를 하겠다. 이걸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버님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반대. 예.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정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정치는 사심, 이 사적인 시간 자체가 없고 예. 모든 심신을 공에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나 정치하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입에 들어있는 밥을 최소한 3번 이상 토해낼 정도로 시간이 없어야 하고 아하. 머리를 한번 감으면서도 3번 이상 머리채를 쥐고 이 민원인을 만나야 하는 것이 정치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더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그렇게 못할지언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정신장세라면 해라.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분이 국회의장 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좋죠, 사실은. 실천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아버님의 가르침,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헌신을 해야 그게 정치가 된다. 예. 예. 자, 지역구가 김제시 부안군인데 김제하면은 무슨 뭐 딱 떠오르는 것이 만경평야 이게 예.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넓은 그 농토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 지역의 최대 현안은 뭡니까? 우리 지역은 이제 김제 부안인데요. 순수 농업 지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제가 단일 평야로는 전국에서 제일 넓고요.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농업 시대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업 시대에서는 김제나 부안이 전국에서 제일 못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안 사업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현안 사업이에요. 다 농업화에서 산업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원인이 저 같은 정치인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값의 현실화. 네. 이것이 가장 농민의 지위 격상. 이것이 현실화이고요. 농어민에 대해서. 아울러서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굳이 현안 사업을 말해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용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 거기는 해방 이후에 6.25를 거치면서 이북 오도민 또 오갈 곳이 어려운 한센인들 정착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업이 축산으로 일관해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큰 블럭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집을 지었고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현대화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이게 그 주변만 가게 되면은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야 하는데 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농해수위와 환경부가 서로 권한을 가지고 부처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해야 합니다만 우리 김제의 현안은 이런 용지 지역의 악취 제거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부안 지역은 또 오랫동안 부안은 교통의 오지였습니다. 철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안도 철도가 부설될 수 있어서 지역이 교통적으로 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래서 네. 부안은 철도 부설이 현안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김제는 용지 축산 지역 현대화 사업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안이 뭐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교통, 그다음에 환경, 주거, 뭐 농업과 직결된 것들도 있고 쭉 있는데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사실은 요새 뭐 얘기하는 협업, 예. 다양한 기관 또 정부 부처, 국회, 뭐 시민단체, 언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텐데 그분들 설득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분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이잖아요. 네. 협업인데 협업의 묘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보고 네.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 의견을 제 지역구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통시켜야 하잖아요. 네. 열정과 성의라고 봅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한 번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대화를 할 때 남이 한 번 하면 10번 가자. 10번 하면 나는 30번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일밖에 없다. 네. 그러면 상대방도 제 열정과 성의에 감동할 것이다. 상대방에 감동을 줘야 한다. 소통의 기본은 하여튼 거기에 달려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비록 조금은 어려울지언정 실현이 된다. 예. 구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은 도시민들도 다 농촌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농촌 뭐 저 못 살기 바라는 도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겠죠. 자, 농촌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도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변화입니다. 생산성 위주, 경쟁과 효율, 지금은 이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규모화,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지 면적을 한 사람이 넓게 광작을 해야 한다. 이런 규모화 정책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제는 헌법 정신에도 개재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70% 이상이 동의해 줬던 아까 얘기 나왔던 공익적 기능의 다원주의로 가는 거. 네. 그래서 농민들도 이제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긍심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소득도 현실화되는 것. 이런 것을 맞춰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이 농업 목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도 맘 놓고 농사질 수 있고 아울러 도시민들도 농업이 있음으로써 도시의 환경이 더욱더 좋아진다. 예, 또 그 상생이죠. 이제. 그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결코 경쟁과 효율로 봐서는 안 된다.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농업 예산의 보조비로 70% 이상을 쓰고 있어요. 이게 보호로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쟁과 효율로 보면 볼 것 같으면 쌀값이 외국보다 우리가 훨씬 비싸잖아요. 밀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치로 싸우면 경쟁적으로 효율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공익적 기능 측면으로 보면은 이것은 가격 문제만 아니거든요. 경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지속 가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는 도농이 상생하고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역시 그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농업과 농촌에 관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농업인과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또 카메라 보고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 어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이 현실적으로 국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 이것이 농민과 함께하는 정치,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또 농촌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공익적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저의 본분을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대 속에 열렸던 20대 국회,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불과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과 현안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토론하고 경쟁하면서 일하는 국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국민들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일꾼들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냉소 대신에 고생했다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